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추웠던 겨울은 지나가고 점점 날이 따뜻해지고 있네요. 저는 청취자분들에게 싸늘한 날씨만큼이나 청량함 가득한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가슴에 묵혀두었던 짐을 얼마나 많이 내려놓았는지 속이 뻥 뚫려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 들 정도예요. 저를 숨막히게 했던 일은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긴 사건이었죠. 제가 결혼한 시댁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운 집안이었어요. 시아버님은 식육 가공업으로 사업을 하시고 계셨는데 그냥 단순히 유통만 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시아버님의 회사는 육류를 주제로 하는 맞춤 기획, 개발, 생산, 유통 등을 하는 전문 업체였어요. 연매출은 무려 100억이 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죠. 이런 시댁에서는 아들만 셋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와 결혼한 사람은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장남이라고 해서 집안의 많은 것들을 물려받지는 못했어요. 바로 시아버님의 경영 방침 때문이었죠. 시아버님은 아들이 셋이나 되다 보니 생각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말하길 하루는 자기를 포함한 동생 둘을 모두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들도 내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 하지만 그 재산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거다.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모르면 바보겠지. 너흰 이 재산을 내가 죽으면 동등하게 나눠 가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큰 오산이다. 난 능력이 없는 놈에게는 절대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거니까. 이 세상엔 공짜는 없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공약을 걸려고 한다. 너희들 중에 자신의 꿈을 이룬 놈에게는 한 놈이든 두 놈이든 모두 재산을 물려주겠다. 내 앞에 너희들의 능력을 보이라는 말이다. 시아버님이 내건 공약은 간단했다고 해요. 바로 자식들이 자신의 장래희망, 즉 꿈을 이루기만 한다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세상에 거저 얻는 일은 없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남편과 시동생 둘은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먼저 정해서 시아버님께 알린 후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요. 하지만 불행히도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은 우리 남편을 뺀 시동생 두 사람이었습니다. 시동생들은 자신의 꿈을 이뤘지만 남편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이쯤 되면 우리 남편의 장래희망이 궁금하실 거예요. 남편은요, 일생을 공부에 바친 사람이에요. 절대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는 사람이죠. 그런 남편이 꿈꾼 직업은 바로 검사였어요. 그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를 통과해야 했죠. 다들 아실 거예요. 사법고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험인지를 말이죠. 남편도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대학에서도 과의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 중 하나였다고. 그런 남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법고시에는 계속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계속 시험에서 떨어지다가 지금은 그냥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정한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 시아버지도 더 이상은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살기 위해서라면 공부를 포기하고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중소기업에서 일을 시작한 남편은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동료에게 건너 건너 저를 소개받았고 지금은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남편을 제외한 시동생 둘은 어떤 장래희망을 가졌을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둘째 시동생은 장래희망이 치과의사였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치과의사가 되어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본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셋째 시동생은 장래희망이 자동차 개발자였다고 하는데 자신의 말 그대로 개발자로서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죠. 이렇듯 시아버지는 자신의 꿈을 이룬 자식 두 명에게만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었어요. 예를 들면 두 시동생은 장가 갈 때 필요한 금액, 집, 차
심지어 며느리에게 줄 예물까지 전부 다 준비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집도 그냥 평범한 집이 아니었죠. 우리 부부로서는 꿈도 못 꿀 대걸 같은 집을 혼수로 장만해 주었다고 했거든요.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우리 부부와는 전혀 다른 시작이었죠.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는 남편의 집안이 이렇게까지 잘 사는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나와 만날 때의 남편은 누구나 하나쯤은 있다는 명품 시계나 가방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소박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차도 없었고요. 마흔이라는 나이에 저와 결혼을 했는데 겨우 결혼식을 준비하고 대출로 작은 집을 구할 정도의 금액만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제 예물을 준비할 금액도 모자라서 대출을 더 받겠다는 걸 그냥 괜찮다고 나중에 벌어서 같이 장만하자고 했을 정도였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잘 사는 집 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겠어요. 남편의 사정을 몰랐던 당시 처음으로 만난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나에게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했는지 결혼을 하고서야 알았죠. 시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고맙다고 했어요. 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내 못난 이런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우리 아들을 살린 사람이야 넌. 정말 고마워. 그때는 왜 그렇게 고맙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저 제가 그래도 돈벌이와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나중에 남편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았을 때는 시부모님에게 괜히 서운한 마음만 생겼죠. 시댁이 이렇게나 잘 사는데 왜 장남이라는 내 남편에게만 너무 편애를 하는 건지 속상했어요. 서운하기도 했고요. 원래 아픈 손가락이 더 신경 쓰게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금쪽 같은 자식인 장남에게 이렇게 모질게 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신혼 때는 속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아픈 손가락이라는 남편에게 왜 더 잘해주지 않지? 이제 결혼도 했는데 조금만 신경 써주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이제 입도 하나 더 늘었는데 남편도 받을 만큼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었죠. 솔직히 시동생들이 받았다는 재산이 탐이 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들인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로 집에서 남처럼 취급받는다는 것이 너무 속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철칙이 그렇다고 하니 굴러들어온 돌인 제가 뭐 어찌할 방법이 있겠나요? 그저 그 집에서 말하는 대로 나를 뿐이죠.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더 미보이지 않게 나는 나대로 며느리로서 도리를 잘 하면서 살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특히나 나보다 훨씬 전에 결혼한 동서들과의 관계가요. 제가 마치 학창 시절에 끼리끼리 모여노는 친구들에게 소외받는 신세처럼 느껴졌거든요. 정말 쉬이 친해지기가 어려웠죠. 더 친해지기 어려웠던 이유는 동서 둘이서 너무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둘은 성격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성향도 비슷했기에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결혼해서 동서들과 친해지기 위해 다가갈 때까지도 자기들끼리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서 쇼핑도 하고 장도 보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 자리에 저는 절대로 부르지 않았죠. 못내 서운했어요. 그래도 이제 결혼해서 친해져 보겠다고 먼저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따돌리고 둘이서만 잘 지내더군요. 심지어 내 뒤에서 쑥덕거리면서 나를 따돌리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어릴 때도 겪어보지 못했던 따돌림을 나이 38살에 당하려니 너무 당황스러웠죠. 제가 한참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세대 차이겠거니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동서들과 나이 차이는 많이 나도 3살 정도였어요. 제가 나이가 더 많다고 대접받고 싶다거나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 맏며느리이기도 했으니 응당 그에 맞는 대접을 원한 거였죠. 그러나 그들 눈에는 제가 늦게 굴러들어온 돌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맏며느리의 위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동서 둘은 저와는 달리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사회생활은 그저 주변에 있는 엄마들과 대화를 나누고 놀러 다니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서 둘은 남편을 잘 만나서 시댁을 잘 만났으니 굳이 직장 생활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둘은 집에서 지내며 아이들을 키우는 데 전념하고 남편들의 내조만 담당했죠.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직업 같은 것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요. 이처럼 접점이 없는데 친해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죠. 하루는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동서 둘에게 공무원이라고 말하니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도 공무원이 밥 먹여준다고 난리네. 공무원도 예전만큼 좋은 며느리감도 아닌데. 지금 형님이 공무원이고 우리는 사회생활도 한 적 없는 전업주부다 이거예요? 왜 자기 직업을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공무원이 그냥 공무원이지 무슨 나라님 대우받길 원하세요? 맞아요. 공무원이면 그 뭐냐. 동사무소에 앉아서 자판 두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자기는 권한도 없는 주제. 앞에 앉아서 그냥 서류만 접수해 준다면서.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진짜 밥벌레처럼 일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뉴스에서도 공무원이 뭐 너무 많아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는다고 난리인데 그 공무원 그냥 때려치우죠. 형님은 참 집이 어렵지? 미안해요. 내가 생각을 못했네. 둘은 제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게 부러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생각이 없는 것인지 모르는 태도로 저에게 임했어요. 그런 둘을 상대로 말을 하는 것도 아까워서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고요. 이런 일은 시댁에서도 자주 일어났었죠. 시부모님 또한 제 직업을 딱히 궁금해하시지는 않았거든요. 시부는 분위기도 그렇고 대화의 주제를 찾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라 애초부터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었고 시모는 시부가 벌어온 돈으로 평생을 편하게 집에서 지내던 분이라 그런지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너그러웠어요. 그런 시모의 성격 덕분에 시집살이는 면할 수 있었지만요. 되려 시모는 시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우리 부부를 더 챙겨주려고 노력하셨어요. 동서들과는 다르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노력하셨죠. 한 번은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나라고 아픈 손가락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야. 눈에 보이는 아픔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네 시아버지 눈앞에서 너희들을 챙길 수 없어서 미안하구나. 내가 무슨 힘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너희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 너희 시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본 척하고 있지만 뒤에서 다 지켜보는 양반이야. 첫째도 자기 자식인데 왜 눈에 아른거리지 않겠어. 조금만 기다리면 너희 집에도 햇볕이 들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네 남편이랑 잘 살아봐. 언젠가는 너희들의 진가를 그 양반도 알아보지 않겠어? 시모는 저에게 그저 지금은 참고 잘 살아보라고 하더군요. 시부도 우리를 안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참을 때라고. 시부의 눈에 우리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도 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시모의 말을 듣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모든 일이 쉽게 넘어가지는 않더군요. 동서들은 시모가 우리 부부에게 잘 해주는 것이 여간 눈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나?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되었거든요. 처음 시작은 사소한 것부터였어요. 시모와 함께 티타임을 즐기려고 했을 때였죠. 둘째 동서는 우리에게 무슨 차를 먹을 것인지 묻고는 이내 세 잔만 주방에서 가지고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 세 잔은 시모, 셋째 동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리에 놓고 저에겐 차를 주지 않는 거예요.
시모가 왜 제 차를 챙기지 않았냐고 하니 대수롭게 까먹었다면서 제 차는 제가 알아서 먹으라는 듯이 말했고요. 워낙 마음에 여유가 많은 시모는 이런 눈에 보이는 따돌림도 눈치채지 못했죠. 아니면 끼어들기 싫었던 거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다 크게 괴롭힌 적이 있었어요. 시모의 생일날이었죠. 둘째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우리가 사이는 좋지 않지만 어머님 생일은 같이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 생일에는 우리들이 직접 생일상을 차려주는 건 어때요? 이때까지는 그냥 밖에 나가서 외식으로 끝냈거든요. 우리 손으로 해주면 그보다 뜻깊은 건 없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시모의 생일로 무슨 일을 꾸미겠나 싶어서 흔쾌히 알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재료랑 먼저 구매해서 자신들에게 청구하면 돈은 알아서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모의 생일에 직접 장을 보고 시댁으로 갔죠. 한참을 기다려도 동서들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동서, 오고 있는 거야? 왜 이리 늦어?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야 저녁 식사에 안 늦어. 얼른 와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 동서 둘은 말이라도 맞춘 것처럼 서로 조금 늦는다고 먼저 요리를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알았다고 말했고 저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둘은 음식 준비를 다 끝마칠 때까지 오지 않더군요. 얘들이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는구나 생각하는 찰나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인데 바빠? 저번에 온다고 하지 않았나? 여기 대로변에 있는 그 큰 식당인데 우리 저녁 8시에 예약이에요. 시간 되면 꼭 얼굴이라도 비추고 밥 한 숟갈이라도 뜨고 갑시다. 남편의 말에 이때까지 한 내 노력이 허사였구나 생각했죠. 시모의 생일은 올해도 역시 집이 아닌 밖에서 지내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는 동서들의 말에 깜빡 속아서 아무도 없는 시댁에서 요리를 한 거고요. 비참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시모의 생일은 넘어갈 수 없었기에 음식들을 정리하고 식당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저를 뺀 가족 모두가 모여 있더군요. 늦게 도착한 저를 보자마자 동서들은 들리라는 듯이 이야기하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어머님 생신날이 늦어? 자기가 일하는 게 뭐 대수야? 그렇게 일하는 티를 내면서 다녀야 하나? 누구네 남편들은 전부 일도 안 하는 줄 알겠어. 전 그런 동서들을 무시하고 앉아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먹었네요. 그리고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시모의 생일 다음 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죠. 예, 당장 우리 집으로 와봐라.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시모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예감이 좋지 않아 한 걸음에 시댁으로 갔죠. 시댁에는 이미 동서들도 도착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셋째 동서는 울고 있더군요. 시모는 도착한 저를 보고는 소파로 당장 앉으라고 소리쳤고 이내 본론을 말했습니다. 예, 네가 여기 셋째가 어제 놔두고 간 물건 훔쳐갔니? 아니 도대체 얼마나 없기에 남의 것에 손을 댈 수가 있어? 전 시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 아니 제가 뭘 훔쳐갔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어제 여기서 요리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손댄 게 없어요. 모르겠다고 말하는 저를 붙잡고 취조하듯이 묻는 시모의 태도에 저는 억울하기까지 했어요. 제가 훔쳐가지 않았다니까요. 어머니, 제가 아무리 없이 자랐다고 해도 남의 것에 손을 대는 파렴치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저를 지켜봤으니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내 말에도 동서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시모는 이미 범인으로 저를 생각하고 있더군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자 저는 그냥 범인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시댁을 나왔어요. 대문을 나가는 순간 동서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둘은 웃고 있더군요. 전 더 이상 둘과 상종하기도 싫은 마음에 모른 척하고 시댁을 나섰죠.
하지만 이후로 시몬은 항상 모든 일에 저를 의심하면서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억울하고 서운했죠. 누구보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부의 귀에 이 사태가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부에게마저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할 수 있었죠. 착한 사람이 변하면 더 무섭다고 했던가요? 시모는 그날 이후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죠. 시댁에 갈 때마다 저를 차별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하루는 정말 모멸감이 될 정도였어요. 가족이 둘러앉은 자리였어요. 시아버지와 저희 남편은 각자 회사에 일이 있기에 늦는다고 전했고, 다른 사람은 모두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방에서 쇼핑백 3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더라고요. 늙은 나를 챙기느라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 맞이, 둘째, 셋째. 너희한테 내가 선물 하나씩 준비했어. 한번 뜯어봐라. 시모가 준 쇼핑백 안에는 각자 취향에 맞는 가방이 하나씩 들어있었어요. 제 것은 투박한 서류 가방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마침 이 정도의 크기의 가방이 필요했던 터라 웃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죠. 하지만 제 가방을 본 동서들이 눈이 커지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 나랑 셋째는 분명 명품 브랜드가 맞긴 한데 어머님, 저거 혹시 짝퉁 브랜드인가 봐요? 저런 마크는 생전 처음 보는 건데. 맞아요. 저도 저런 브랜드는 난생 처음 보는데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그런 동서들의 말에 시몬은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죠. 역시 좀 여유로운 너희들은 알아보는구나. 그래. 저거 그냥 시장 바닥에서 산 짝퉁 가방이다. 가방도 수준에 맞는 것들을 들어야지. 너희처럼 큰 집에 수준 높은 사람들은 아무렴 명품을 들어야지. 보는 사람도 부끄럽지 않게. 하지만 마지는 너희처럼 명품을 가질 필요는 없잖니? 제가 뭐 재산이 있니? 그렇다고 능력이 높니? 그런데 분수에 맞지도 않은 명품을 줄 필요가 없지. 그래서 내가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하나 주워서 왔다. 그래도 선물인데 공평하게 하나씩은 가져야지. 안 그러니? 순간 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할 말을 잃었어요. 대놓고 수준이 낮은 사람에겐 명품도 필요 없다는 듯이 말하는 시모의 태도에 모멸감을 느꼈거든요. 그것도 다른 가족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말이에요. 전 뒤늦게 도착한 남편의 손을 잡고 그대로 시댁을 나섰습니다. 한순간도 더는 거기서 머무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펑펑 울었죠. 이렇게 힘든 시집살이를 겪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부서에 큰 사건이 하나 들어왔죠. 앞서 말했듯이 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것도 검찰 수사관으로 검사를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죠. 검찰 수사관이 하는 일은 검사의 옆에서 피의자를 신문하고 벌금 집행, 수사, 압수수색, 사건 수리, 형의 집행 등 검사의 일들을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남편이 저를 만나고 빠르게 결혼을 결정했던 데에는 제 직장도 한몫했거든요. 자신의 꿈이었던 검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직업을 항상 부럽다고 말했었죠. 그러나 저의 자세한 직업을 아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결혼 3년 차가 되도록 그냥 제가 공무원이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나서서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었죠. 뭐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요. 하여튼 함께 일하는 검사님에게 얼마 전 익명으로 한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요즘 유행한다는 다단계 코인 사기였죠. 매스컴에서도 많이 다루는 만큼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신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코인 사기가 이루어진다는 곳에 잠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어떤 집단인지 알아야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장소에서 저는 굉장히 익숙한 얼굴을 마주칠 수 있었어요. 바로 동서들이었습니다.
동서들은 많은 사람들 틈에서 저를 알아보지는 못했는지 그냥 지나쳐 갔고요. 물론 제가 변장을 하고 있어서 몰랐던 것일 수도 있죠. 제가 동서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단상에서 코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동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동서들은 사기 업체들과 관계가 깊어 보였어요. 옆에 사기 사업을 총괄하는 수장과도 아주 긴밀한 사이처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고요. 처음에 동서들을 봤을 때는 제가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단상 위의 사람들이 동서들이 아닌 닮은 사람들일 거라고 말이에요. 단순히 생각해서 집에 돈을 그렇게 잘 벌어오는 남편들이 있는데 왜 밖에 나와서 사기를 치겠어요? 안 그래도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시댁 도움으로 어떻게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동서들이 밖에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반대로 동서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형님이 그냥 컴퓨터 앞에서 서류 작성이나 하는 공무원에 불과한 줄 알았던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수사관으로 잠입해서 수사를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전 동서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태연한 표정으로 얼굴을 이리저리 숨기며 설명회에 온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건 조사는 해야 했으니까요. 그 설명회에서 설명을 들으러 온 사람들 중 몇몇이 말하길 동서들이 총책을 맡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건물 지하에서 게임장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다며 오늘 처음 온 저에게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가자고 말했어요. 그들의 말에 게임장도 단순한 장소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불법 게임장의 냄새가 물씬 풍겼거든요. 대충 사건의 전말이 보이는 듯해서 꼬리가 잡히면 저들도 금방 기소를 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전 이 모든 걸 영상으로 몰래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 장소를 빠져나왔어요.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조사했던 기간이 지나고 동서들과 시모는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 주에 하필이면 시 할아버님의 제삿날이 있어서 시댁에 가야 했거든요. 일이 마치고 간 시댁에는 음식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더군요. 그런데도 동서들은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먹고 놀고 있고요. 밖에서 한참을 일하고 온 저는 너무 황당한 나머지 동서들과 시모에게 물었어요. 음식이 없네요. 혹시 이번에는 시장에서 음식을 사와서 제사를 지내는 건가요? 제가 얼른 가서 사올까요? 준비된 음식이 없고 시간이 늦었으니 밖에서 사와야겠다는 생각에 물었는데 시모는 펄쩍 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음식을 뭐하러 밖에서 산다는 거냐? 외부 음식은 우리 입맛에 맞지도 않다. 그러니 이제부터 준비해야지.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시모는 주방에서 재료를 꺼내더니 저만 부르더군요. 여기, 이제 네가 해야 할 음식들 재료다. 70평 집에 사는 네 동서들이 일을 하겠어? 원래 그런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아랫사람을 부리면서 사는 거다. 그러니 15평짜리 코딱지만한 집에서 사는 네가 음식을 하는 게 마땅하지? 넌 평생을 그렇게 일했지만 쟤들은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다. 그러니 70평에 사는 네 동서들은 가만히 앉아 쉬면서 주는 것만 받아 먹으면 되고 너는 15평에 사니까 평소처럼 바닥에 앉아서 일하는 게 맞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냐. 알아들었으면 얼른 시작해. 그런 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동서들은 소파에서 무거운 엉덩이를 떼고 오더니 옆에서 시모의 말을 거들더군요. 맞아요, 형님.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린요, 아주머니들 불러서 시키기도 벅차다고요. 그럼요, 돈이 없는 형님, 작은 집에 사는 형님이 알아서 다 해야 하는 일 아니겠어요? 아니면 70평에 사는 우리나 이 큰 저택에 사는 어머님이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겠죠. 머슴집에 살면 응당 머슴처럼 일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시모도 모자라 동서 둘도 저를 조롱하는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날 저는 복수의 날을 갈았습니다. 시모고 동서고 봐주지 않겠다 다짐했죠. 이후 사건 조사는 착실히 되어갔고 기소를 하기 위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어갈 때쯤 저는 생각했어요. 시부와 동서들이 밉다곤 하나 시부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시부를 찾아가서 우선 진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집에서 말하면 시모나 동서들이 들을 가능성이 있기에 시부의 회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를 만나 이야기를 시작했죠. 아버님, 제가 이렇게 대뜸 찾아뵙고자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동서들이 이 사건에 휘말렸기 때문이에요.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되는 자료들도 있어 간단하게 내용만 간추린 것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아버님. 제가 건넨 서류를 읽던 시부의 표정은 붉게 변해갔죠. 그리고 화를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이끌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시모에게 동서들도 부르라고 했고 집에 며느리들과 시모가 있는 자리에서 시부는 제가 건넨 서류를 펼쳤어요. 둘째, 셋째, 너희 지금 내가 준 돈으로 더러운 짓을 벌였다는 거야? 대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당신은 어떻게 애들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을 수 있어? 평소 근엄하게 말할지언정 큰 소리를 내지 않았던 시부였기에 시모고 동서들이고 아무 말도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죠. 어떻게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고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모를 수 있었느냐 말이야.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벌인 줄 알고나 있어? 이건 범죄다. 선량하고 죄 없는 시민들을 속이고 돈을 뜯어내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너희들이 저질렀단 말이야. 그리고 당신도 이런 사기꾼들 말에 속아서 얌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걸 누가 모를 줄 알아? 셋이서 작당하고 첫째를 괴롭히는 걸 내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냐고. 이것들이 아주 나를 우습게 알고 있어. 지금 여기서 가족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회사도 무서워하지 못해. 너흰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 내 집에서 당장 다 나가. 시모의 안색은 파랗게 질려갔고 동서들은 자신들이 벌인 일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그런 둘 앞에서 말했습니다. 동서들, 당신들 범죄는 이미 조사가 다 끝나가는 상태야. 내가 그저 컴퓨터 앞에서 서류나 작성하는 공무원이라고 했지. 어디 그 공무원 앞에서 더러운 낯이 벗겨지는 기분이 어때? 이래도 검찰 수사관인 내가 우습게 보여? 시모와 동서들은 제 정확한 직업을 듣더니 놀라더군요. 동서들은 제 바지를 붙잡으며 싹싹 빌었어요. 자신들을 한 번만 봐달라고. 하지만 범죄자를 제가 멋대로 봐줄 수 있고 없고 한가요? 전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죠. 그런 동서들을 보더니 시부가 말했어요. 내 빠른 시일 내로 유언장 내용도 바꿀 테니 그런 줄 알아라. 둘째랑 셋째는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집에 처박혀 있고 내 말 명심해야 할 거야. 어디로 튀기만 해봐라. 시부는 유언장을 바꾼다는 말이 진심이었는지 저를 데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고 거기서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전 다른 장소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었고 이내 작성이 끝난 유언장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찾아가 동서들과 시모 앞에서 낭독을 하기 시작했죠. 둘째와 셋째,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의 명의는 이제 여기 첫째에게 돌리겠다. 그리고 하나는 큰아들 앞으로 바꿀 거야. 그리 알고 있어라. 또 너희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다. 너희들 같은 범죄자는 우리 가족에 있을 수 없어. 내일부터 당장 이혼 소송에 들어갈 테니 알아서들 준비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집에서 자숙하고 있어요. 괜히 오지랖으로 나서서 일이나 크게 만들지 말고. 전부 다 내 말 알아들었지? 아휴,
내가 정말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 잘못 키웠어. 이후로 동서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인데 당연히 콩밥을 먹게 되었죠. 그리고 시동생 둘은 이혼 소송을 진행해서 동서들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고요. 당연하죠. 사기를 벌이고 있던 것들을 숨기면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뭐 처음부터 사기를 치고 다니지는 않았겠지만요. 동서들이 사기를 벌인 이유는 시댁에서 큰 돈을 맛보더니 더 큰 돈이 가지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였죠. 그리고 시모는 제게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 뒤로 시부의 말처럼 정말 집에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고 계시고요. 처음에는 시원했지만 그것도 조금 시간이 가다 보니 치근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저와 남편은 그동안 시부의 테스트에 통과해서 신임을 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시부는 여태껏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해서 15평짜리 집에서 살면서도 시댁에 어떤 투정도 안 부리고 열심히 살고 있었던 것들 모두 말이죠. 또 시부는 우리가 각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아주 좋게 봤다고요. 비록 남편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는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면서요. 게다가 시부는 제가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던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아는 검사님께 제가 며느리니까 잘 부탁한다고 인사도 했다고. 시부는 머쓱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전 정말로 많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렇게 사건이며 이혼 소송이며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현재 우리 부부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남편은 현재 시부의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시부의 말에 따르면 남편의 끈기가 CEO가 됨에 충분한 자질이라고, 사업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배우면 큰 제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저도 남편이 충분히 좋은 사업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동서들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잠시 육아휴직을 받아서 지내고 있었어요. 지금은 복직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요. 동서들 사건을 겪은 이후로는 더욱 제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디서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거기다 제가 하는 일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사건 이후에 시동생 둘은 잘 이혼해서 큰 잡음 없이 지내고 있어요. 현재 막내 시동생은 연애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평소에도 동서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다고 해요. 다만 둘째 시동생은 아직도 자기 아내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충격을 쉽게 잊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어쩌겠어요. 극복해야죠. 건너 건너 들은 이야기지만 동서들은 옥에 가서도 큰 소리를 치면서 돌아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좋은 시선은 못 받을 텐데 말이죠. 동서들이 있는 옥은 성격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듣긴 했거든요. 뭐 이제는 같은 가족도 아니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잘하겠죠. 어쩌겠어요. 자신들이 자초한 일인데요. 그리고 참 지금 우리 부부는 시부가 말했던 것처럼 우선 70평 집에 대한 권리를 조만간 받을 것 같아요. 유언장이기는 하나 우선 하나는 우리에게 넘겨준다고 하셨거든요. 그 집에 살고 있던 치과의사인 둘째 시동생은 다른 집을 구해준다고 해요. 연애도 안 하고 혼자서 지내니 그렇게 큰 집은 필요 없지 않냐고 묻는 시부의 말에 대꾸 한번 못했거든요. 그리고 시부는 우리가 결혼할 때 받지 못했던 예물이나 자동차 등 다양한 것들을 최근에 선물로 주셨어요. 아마도 얼마 전에 태어난 우리 아기, 손주가 무척이나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애랑 시댁에 가기만 하면 무슨 아이 선물을 한 보따리를 안겨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다 받고 있어요. 줄 때 받아야 도리 아니겠나요? 제 긴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도 통쾌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으면 싶어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이 있겠지만 모두들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